여동생은 서큐버스 전설에 푹 빠져 있었다. 남자 100명을 모으면 혈통이 각성한다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내 남편은 그녀의 마지막 목표였다. 전생에서 세 사람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다시 태어나 돌아온 지금 누가 끝까지 웃을지 두고 보자. 뼛속까지 파고드는 절망과 질식감이 한순간에 밀려왔다. 나는 번쩍 눈을 떴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식은땀이 순식간에 온몸을 적셨다. 시선이 또렷해지는 순간 새빨갛게 충혈된 두 눈과 마주쳤다. 마오부판이 침대 곁에 서 있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잃었다 되찾은 기쁨과 두려움이 눈에 가득했다. 내가 일어나자 그는 나를 힘껏 끌어안았다. 마치 내 몸을 자신의 뼈와 살 속에 새겨 넣으려는 듯한 힘이었다. 나 종말의 꿈을 꿨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쉰 채 짙은 울먹임이 배어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꿈이었어. 난 죽을 힘을 다해 달렸지만 끝내 내 곁에 닿지 못했어. 나는 온몸이 굳어졌다. 순간 깨달았다. 나만 회귀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얼굴을 그의 어깨에 묻었다.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그 꿈을 꿨어. 마오부판의 눈빛에 순간 차가운 결의가 스며들었다. 그는 나를 놓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생에는 널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 생에서는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나는 어릴 적부터 편애와 가혹함 속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어머니 전우이펑을 어리석고 식견이 얕다며 싫어했다. 일찍이 우리를 버리고 해외로 이주했다. 그 후 어머니의 성격은 더욱 편집적으로 변했고 명랑하고 예쁜 막내딸 전메이리만을 아꼈다. 그녀를 더욱 제멋대로 자라게 했다. 반면 나는 아버지를 꼭 닮았다는 이유로 조금만 실수해도 끝없는 구타를 당했다. 전메이리는 언제나 그 황당한 서큐버스 전설을 믿었다. 남자 100명을 모으기만 하면 서큐버스 혈통이 각성한다고 믿었다.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다고. 우스운 것은 어머니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황당한 집착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100명을 채우기 위해 전메이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끊임없이 남자친구를 바꿨다. 연애가 끊긴 적이 없었다. 작년에는 더욱이 모든 구혼자들을 속여 행복 아파트를 사게 했다. 그곳을 자신의 전용 하렘으로 만들려 했다. 마오부판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소중히 여김받는 기분을 알게 되었고 진심 어린 보살핌의 따뜻함을 느꼈다. 나는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호히 그와 결혼했다. 드디어 원가정의 족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전메이리는 병적으로 내 남편을 자신의 서큐버스 혈통 각성을 위한 마지막 목표로 삼았다. 전생에서 폭우가 도시를 덮친 첫날 전메이리는 생일을 핑계로 나를 혼자 친정으로 불러냈다. 어머니는 나를 방에 가두었고 그녀는 폭우를 뚫고 나와 마오부판의 신혼집을 찾아갔다. 마오부판은 그녀의 아기를 눈치채고 여러 차례 추궁한 끝에 내가 감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곧바로 폭우 속으로 뛰어들어 나를 구하러 왔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거대한 파도에 무참히 휩쓸렸다.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한편 어머니는 여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자 초조함을 주체하지 못했고 모든 분노와 원망을 내게 쏟아부었다. 폭우는 멈추지 않았고 홍수가 도시를 에워쌌다. 식량이 완전히 바닥나자 그녀는 나를 물건처럼 아파트의 다른 남자들과 거래했다. 간신히 살아남을 식량과 물자를 얻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녀가 방심한 틈을 타 창문으로 달려갔고 몸을 던졌다. 거센 홍수 속으로 완전히 떨어졌다. 차가운 홍수가 순식간에 온몸을 감쌌다. 끝없는 어둠과 절망 속에서 나는 의식을 잃었다. 전생의 고통이 생생하게 떠올랐지만 나와 마오부판은 누구보다도 정신이 또렷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증오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편집증적이고 악독한 모녀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었다.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바로 그때 침대맡 탁자 위에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는 순간 내 눈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순식간에 사라졌다.
전생에는 그는 생일 당일에 전화를 걸어 나를 집으로 속여 불러들였다. 이번 생에서는 오히려 더 일찍 연락해왔다. 나는 마음속에서 들끓는 서늘한 증오를 억눌렀다. 전화를 받았다. 평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보세요라고 말했다. 여동생의 익숙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이즈치시페이며 닷새 후가 내 생일이야. 그때 집에 와서 내 생일을 축하해. 마오부판도 데려오고 절대 빠지면 안 돼. 알겠어. 닷새 후에 우리 꼭 갈게.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조금의 허점도 드러내지 않은 채 내 대답을 듣자 전메이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더니 곧바로 화제를 바꾸며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는 말투로 말했다. 내가 새 차 하나를 받았는데 20만 위안이 부족해. 좀 빌려줘. 나는 미안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척했다. 미안해. 이 집을 산 지 얼마 안 됐어. 매달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야. 월급은 전부 대출 갚는 데 들어가. 한 푼도 없어. 전메이리는 내 말을 듣고 순식간에 말투가 차가워졌다. 대충 알겠어라고 한마디 던지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곁에 있는 마오부판을 바라봤다.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이번에는 그가 미리 연락해왔어. 너까지 꼭 데려오라고 하고 나한테 돈까지 요구했어. 설마 그도 회귀한 걸까? 마오부판이 살며시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정하게 나를 달래며 그가 회귀했든 아니든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야 해.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어. 닷새 후의 폭우가 이 도시를 어떻게 파괴할지. 지금 우리가 사는 고층 아파트는 물에 잠기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남으면 마주해야 할 불확실한 위험이 너무 많아. 시간도 촉박하고 우리의 저축도 많지 않아.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마오부판의 고향에 눈을 돌렸다. 그의 고향은 깊은 산속에 있었다. 지대가 매우 높아 홍수에 잠기지 않을 것이라. 게다가 산골 마을이라 외지고 지금은 몇몇 나이 많은 노인들만 남아 있었다. 종말 속 물자 쟁탈을 최대한 피할 수 있었고 폭력적인 사륙도 피할 수 있었다. 우리는 곧바로 결정했다. 짐을 챙겨 그의 고향으로 가기로. 우리는 장모님의 병이 위중하다는 이유를 대며 회사에 1년 휴가를 신청했다. 중요한 신분증과 서류를 서둘러 챙기고 생활용품과 갈아입을 옷도 챙겼다. 나와 마오부파는 즉시 차를 몰고 출발했다. 혹시라도 전메이리와 어머니의 계략에 당하지 않기 위해 가는 길에 초소형 카메라 몇 대를 샀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포장된 과일 선물 상자도 한 상자 준비했다. 그들이 사는 행복 아파트로 곧장 향했다. 차는 건물 아래에 안정적으로 멈춰섰다. 마오부파는 운전석에서 대기했고 나는 혼자 선물 상자를 들고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표정을 한번 가다듬고 온화하면서도 약간 힘이 빠진 듯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사람은 어머니였다. 나는 선물 상자를 건넸다. 적절한 말투로 말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메이리에게 오늘 아침 차를 사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정말 내 수중에 돈이 없었어. 일부러 안 도와준 게 아니야. 어머니는 선물 상자를 받아들고 내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입에서 콩 쏟아지듯 잔소리를 퍼부었다. 이기적이고 냉혈하네. 은혜도 모르는 놈이 친여동생도 안 도와주냐. 그녀가 숨을 돌리는 틈을 타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한마디 물었다. 메이리는 운전도 못하잖아. 왜 갑자기 그렇게 차를 사려고 하는 거야? 어머니는 즉시 나를 흘겨보며 얼굴 가득 짜증을 띠고 말했다. 돈도 없으면서 도와줄 수도 없잖아. 괜한 걱정은 하지 마. 마침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나는 화면에 뜬 여동생의 이름을 봤다. 내가 그들의 대화를 들을까 봐 두려웠는지 그는 몸을 돌려 침실로 숨어 들어갔다. 가는 김에 문까지 닫았다. 그 틈을 타 나는 미리 준비해둔 초소형 카메라를 재빨리 거실에 각각 설치하고 현관에도 설치했다. 전메이리의 침실과 발코니에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도 설치했다. 어머니가 나온 뒤 나는 일부러 두어 마디 안부를 나누고 곧바로 작별 인사를 했다. 아파트 동을 나와
나는 고개를 들어 겉보기엔 화려한 이 아파트를 바라보았다. 이곳에는 전매일이를 쫓는 온갖 구혼자들이 가득 살고 있었다. 그가 손수 만들어낸 하렘 감옥이었다. 전생에 나를 가두고 내 목숨을 앗아간 인간 지옥이기도 했다. 조수석에 올라타 나는 고개를 돌려 마오부판에게 말했다. 내 군대 모두 설치했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언제든 볼 수 있어. 마오부판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곧바로 차를 출발시키고 나를 태운 채 이 더럽고 시끄러운 곳을 떠났다. 6시간에 걸친 장거리 이동 끝에 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렸고 마침내 해질 무렵 마오부판의 고향에 도착했다. 산봉우리들이 흙과 풀내음을 품은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무더위는 순식간에 산바람의 시원함에 흩어졌다. 갑자기 귀가한 우리를 보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얼굴 가득 놀란 기색이었다. 인사도 길게 하지 않고 우리는 두 분을 이끌고 집 안에 들어가 앉혔다. 닷새 뒤 기록적인 폭우가 닥친다고, 몇 달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그 끔찍한 소식을 전했다. 처음에는 두 노인 모두 전혀 믿지 않았다. 고개를 저으며 우리가 괜한 겁을 준다고 웃었다. 하지만 우리 눈에 감출 수 없는 초조함을 보고 그리고 확신을 느끼자 마음속 의심이 점차 사라졌다. 결국 우리를 믿기로 했다. 시부모님은 마음씨가 선했다. 산골 사람들은 대대로 이웃과 함께 살아왔고 정은 이미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두 분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산속에 남아있는 노인들이었다. 그래서 두 분은 집집마다 나무문을 두드리며 몇 번이고 당부했다. 며칠 뒤 몇 달이나 이어질 기록적인 폭우가 올 테니 식량과 땔감, 방습 물품은 하나도 빠뜨리지 말라고. 우리는 말리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시부모님의 이 무거운 신뢰가 헛되지 않기를. 일일 새벽이 밝자 온 가족 4사람은 역할을 분담해 전력을 다해 대비에 나섰다. 시아버지는 읍내를 오가며 석탄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장작과 방수 천막, 보강용 밧줄 등을 마련했다. 시어머니는 텃밭으로 들어가 가득한 과일과 채소를 모두 수확했다. 일부는 길게 썰어 말려 나물로 만들고 일부는 항아리에 절여 오래 보관했다. 나는 시장으로 달려가 쌀을 사고 밀가루와 식용유, 빵과 국수를 사고 훈제고기 등 식품도 구입했다. 마오부파는 응급물자를 전담했다. 고무보트와 고광도 손전 등 양초와 방수라이터, 비상약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사흘이 지나자 오래된 집은 물자로 가득 찼다. 의식주와 생존용 비상물자가 모두 갖춰졌다. 한편 산속 마을 사람들도 시부모님의 조언을 들은 뒤 집집마다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작을 패고 물을 저장하고 지붕을 수리하며 온 마을은 갑자기 태엽을 감은 시계처럼 말없이 움직였다. 바쁜 와중에도 나는 원격 감시 화면을 열었다. 전매일이는 온갖 인터넷 대출을 받아 간식을 비축하는 데 쓰고 있었다. 즉석식품과 생수, 각종 건식 식량이 산더미처럼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 얼굴에 떠오른 의기양양한 표정은 아마도 가득한 물자를 믿고 종말 속에서 모두의 추앙을 받는 여왕이 될 상상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나는 화면을 바라봤다. 마음속에는 뜻밖에도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닷새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폭우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 하늘이 갑자기 거대한 틈으로 찢어진 듯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다. 모두들 그저 평범한 비라고만 여겼다. 그 누구도 경계하지 않았다. 아무도 이 재앙이 이미 닥쳤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폭우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 오후, 휴대전화가 윙하고 울렸다. 전메일이의 메시지였다. 오늘 밤 우리 집에 와서 내 생일 축하하는 거 잊지 마. 나는 대충 알겠어라고 답장했다. 오늘 밤 꼭 갈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돼서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냥 오지 마. 감시 화면 속 전메일이는 웃으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내 말이 맞았잖아.
어디 그런 환생한 사람이 많겠어. 정말 환생했다면 어떻게 온다고 했겠어? 곧이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 오는 게 오히려 잘 됐네. 우리가 힘들게 비축한 물자를 절대 그놈에게 공짜로 줄 수는 없지. 나는 감시 화면을 껐다. 더는 그들의 이기적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 후 도시의 배수시설은 이미 완전히 마비됐다. 도로의 물은 1층까지 차올랐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높은 곳으로 달아났다. 도시 전체는 물에 잠긴 거대한 짐승 같았다. 전메이리는 미리 비축한 물자를 바탕으로 한 무리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꿈에 그리던 여왕 같은 삶을 살았다. 그녀는 일부러 허거 사진과 고기구이와 볶음 요리 사진까지 찍어 한마디 한마디마다 자랑을 늘어놓았다. 내가 꼬리를 흔들며 빌기를 바랐다. 나는 한 글자도 답하지 않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허거와 노릇하게 구워진 고기는 한때 내가 가장 먹고 싶어 하던 음식이었다.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발전기를 사지 않았다. 그래서 생고기도 비축하지 않았다. 어차피 종말이 끝난 뒤에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했으니까. 그를 바라보며 하루 종일 절제 없는 향락에 빠져 사는 모습을 몸은 조금씩 망가져갔다. 나는 감시 화면을 껐다. 더는 눈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3주 후 도시의 전기와 수도, 통신망이 모두 끊겼다. 번화한 도시는 완전히 물속 지옥으로 변했다. 우리도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잃었다. 폭우는 밤낮 없이 계속 내렸다. 거센 파도처럼 산과 들을 휩쓸었다. 하지만 우리 깊은 산속의 작은 집은 여전히 평온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일어나 불을 지폈다. 목욕탕에 타오르는 불빛이 그녀의 차분한 얼굴을 비쳤다. 함께 석탄과 장작을 정리하며 그것들이 눅눅해지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나와 마오부파는 함께 설거지를 했다. 가끔 서로 눈이 마주치면 난세 속에서 훔쳐온 듯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밤에는 촛불을 켜고 나는 그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겁을 먹고 내 품으로 파고드는 모습을 보며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무려 3달 동안 끊임없는 폭우가 대지를 씻어냈다. 우리 네 식구는 미리 비축한 물자로 평온하게 살아갔다. 전기도 인터넷도 없는 날들이었지만 우리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으며 꾸준히 운동했다. 몸이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았다. 3달 후 비는 마침내 잦아들었다. 먹구름이 걷히고 오랜만에 햇살이 내리쬐었다. 산속 마을 사람들은 약탈하지도 서로 죽고 죽이지도 않았다. 모두가 서로 도우며 함께 버텨냈다. 폭우가 끝난 뒤 통신 신호도 서서히 돌아왔다. 오랫동안 잠잠했던 휴대전화에 어머니의 전화가 떴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그의 목소리에 무너짐과 절망이 묻어났다. 그제야 나는 전메이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그는 모든 원망을 내게 돌렸다. 심지어 여동생이 빌린 인터넷 대출까지 내가 갚으라고 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마디만 남겼다. 그녀의 죽음은 내가 스스로 불러온 거 아니었나?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마. 그 후 행복 아파트 단지는 지역 뉴스에 보도되었다. 한 정숙한 여성이 폭우가 내리는 기간에 수십 명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사생활이 문란했고 과도한 무리로 돌연사했다. 건물 주민 여러 명이 매독 감염 사실을 숨기라는 말을 들었다. 한때 화려했던 행복 아파트는 모두가 피해 다니는 흉가 같은 건물이 되었다. 어머니는 여동생 때문에 늘 기뻐하지 못했고 온 건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까지 받았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건물에서 몸을 던졌다. 선악에는 끝내 응보가 있다. 하늘에 도는 윤회를 좋아한다. 이번 생에는 우리는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함께 걸어갈 것이다.